자, 일단 화투도 과목 브리프 한번. 그래서 바로 오늘 기체부터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오늘 목표는 딱 그거예요. 기체 파트만 진도를 그냥 깔끔하게 딱 정리한 다음에 바로 기체 관련 문제를 우리가 좀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기체 숙제 내드리고 그냥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 보니까 그냥 할 것만 딱 하고 오늘은 뭐 만약에 좀 일찍 끝나더라도 좀 그냥 최대한 빨리 끝냅시다. 우리 1월 1일이니까. 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일단 기체 공식을 얘기하면 이 세 가지 얘기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중에 아는 거 뭐 있어? 보일. 그쵸? 보일의 법칙은 뭐예요? 혹시 설명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래요? 보일의 법칙. 온도랑 압력. 이 보일하고 샤를은 온도와 압력과 관련된 이야기인 건 맞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보일의 법칙은 원래 이 보일의 법칙 우리 언제 배우냐? 중학교 때 배우는 거죠. 중학교 때 배우는 걸로 얘는 어떤 조건을 갖고 있냐면 일정한 온도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그 압력과 기체의 부피가 어떻다? 반비례한다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란 말이야. 되게 단순한 얘기였어요. 이거 뭐였었냐면 보일의 법칙 여러분들 뭐였어? 그 뭐야? 풍선을 이렇게 풍선에 압력을 가하면 풍선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그렇죠? 터지지 않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압력이 세지면 기체 부피가 작아지더라. 그냥 이 얘기였었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단순한 이야기이긴 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풀어봅시다. 자,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지더라라고 하는 너무나 지극히 편한 그냥 얘기하면 되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냥 그런 얘기긴 한데요. 그걸 첫 번째 압력하고 기체 부피를 문자로서 표현을 하면 P는 V분의 1과 반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게 식으로 표현될 때 여러분들 그 보일의 법칙 식이 어떻게 됐었는지 기억해요? 이렇게 반비례 관계일 때는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P1, V1은 P2, V2 이게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던 보일의 법칙의 식이에요. 근데 이걸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볼 건데 이 얘기는 결국 뭔 소리냐면 어떤 기체를 놓고 그 기체에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어때야 된다는 거야? 일정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걸 PV는 K 이렇게 표현을 해볼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너는 이미 해본 과정일걸? 그치? 아마 물리에서는 물원을 하신 분들은 이미 해본 과정이에요. 물원에서 썼던 공식과 거의 똑같은 공식을 쓸 거기 때문에 PV는 K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일정하다. 압력과 부피의 곱은 일정하다라는 걸 쓸 건데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보일의 법칙을 다룰 때가 중학교 때여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걸로 끝났던 것뿐인데 실제로 보일의 법칙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우리가 그 중학교 때 다루니까 이렇게만 적어 놓은 거지 몰수가 일정하다는 조건이 원래 필요한 겁니다. 중학교 때는 우리가 몰수라는 개념을 썼어 안 썼어? 안 썼잖아. 기체 분자의 개수에 대한 얘기는 좀 별로 얘기를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빼놓고 그냥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가 작아지더라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났었다면 사실 우리는 화원까지 온 과정에서는 몰수도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기체의 양은 일단 일정해야 그 상태에서 온도도 일정하면 부피랑 압력이랑 완전히 반비례한다. 그리고 이것도 아보가드로 법칙이랑 결국 비슷한데 이렇게까지 성립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뭐가 성립하게 되냐면요. 기체 종류랑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체를 갖다 놓든 H2 기체를 갖다 놓든 헬륨 기체를 갖다 놓든 N2 기체를 갖다 놓든 CO2를 갖다 놓든 상관없이 전부 다 똑같은 몰수, 다 1몰이기만 하고 전부 다 온도가 같은 온도이기만 하면 전부 같은 압력일 때 같은 부피를 띠게 될 거예요. 라는 이야기인 것이. 샤르르 법칙은 뭐였어? 우리 샤르르 법칙 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예가 뭐냐면 탁구공. 우리가 탁구공이 찌그러졌어. 그때 탁구공 어떻게 필 수 있죠? 뜨거운 물에. 그치. 뜨거운 물에 담그면 탁구공이 펴져. 이유가 뭐야? 탁구공 안에 들어있는 기체가 부피가 커지는 거지. 탁구공 안에 기체 부피가 커지면서 탁구공의 찌그러진 부분을 밀어내서 펴주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건 결국 뭐야? 온도를 높여줬더니 기체 부피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커졌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도 표현을 해보면 샤르르 법칙은 원래 뭐였냐면
압력이 일정할 때, 그리고 이 샤르르 법칙 중학교 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몰수를 다루지 않았을 뿐인 거지, 몰수가 일정하다는 조건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압력과 몰수가 일정할 때 얘는 온도와 부피가 비례하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혹시 우리가 온도는 라지 t를 쓰기도 하고 스몰 t를 쓰기도 하는데 두 개의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가 라지 t로 표현하는 온도와 스몰 t로 표현하는 온도는 달라요. 라지 t는 뭐고 스몰 t는 뭐게? 상태는 그냥 사실 온도에 따라 그냥 변하는 거니까. 스몰 t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온도, 즉 섭씨 온도입니다. 근데 라지 t는 섭씨 온도, 즉 도씨인 거지. 근데 라지 t는 켈빈이라는 단위를 쓰는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원래 화학적인 온도는 절대 온도예요. 섭씨 온도는 지극히 사람이 쓰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는 온도거든. 너네 섭씨 온도가 뭘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 줄 알아? 섭씨 온도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게? 영도를. 그치. 물이 어느 온도를 0도로 정하고 물이 끓는 온도를 100도로 정한 거야. 그게 우연히 물이 0도씨와 100도씨에서 얼고 끓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이 어느 온도를 0도씨로 정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섭씨 온도라는 걸 처음에 만들 때 물이 어느 온도를 0도씨라고 하자. 그리고 물이 끓는 온도를 100도씨라고 하자. 그러면 물에 얼고 끓을 때까지 그 사이가 100칸으로 나눠질 거 아니야. 101칸으로.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섭씨 온도의 기준으로 잡은 거죠. 그러니까 섭씨 온도는 그런 기준으로 애초에 되어 있는데, 절대 온도 기준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물은 절대 온도 기준으로 273도에서 273 켈빈에서 얼고요. 373 켈빈에서 끓습니다. 그럼 뭐겠어? 섭씨 온도 더하기 273을 하면 돼요. 그게 절대 온도입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요. 그 어떤 개념이냐면 절대 요거 먼저 적고 할게요. T는 그래서 이 여기서 얘기하는 T랑 V가 비례한다는, 그러니까 온도와 부피가 비례한다는 절대 온도로 얘기해야 성립해요. 섭씨 온도가 올라갈수록 부피가 커지는 건 맞거든? 근데 원래 여러분 비례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2배가 됐을 때 얘도 2배가 돼야 그게 비례라는 뜻이거든. 근데 섭씨 온도로 하면 섭씨 온도가 2배가 된다고 부피가 2배가 되진 않아. 절대 온도를 기준으로 해야 온도가 2배가 됐을 때 부피가 2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 비례는 보통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리고 샤르르 법칙이 기본적으로 원래 어떻게 생겼었냐면 T1분의 V1은 T2분의 V2 이렇게 적혀 있었어. 그러니까 비례하는 관계끼리는 T분의 V는 K, T분의 V는 일정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비례할 수 있잖아요. 그치? 왜? 얘가 2배면 얘도 2배. 그러면 일정해지죠. 얘가 3배면 얘도 3배. 그랬을 때 일정하잖아. 반비례할 때는 어때요? 얘가 2배면 얘가 2분의 1배여야 일정하겠죠. 그럼 반비례 표현이 되는 거지. 그래서 반비례는 이렇게 곱해서 비례는 이렇게 그 분모분자에 둠으로써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화학적으로는 절대 영도라는 개념이 존재해요. 뭐냐면 식이 부피랑 온도랑 비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온도랑 완전히 비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온도가 0도일 때는 모든 기체의 부피가 몇이게? 0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개념적으로만 존재하는 절대 영도라고 하는 온도예요. 사실 그게 이제 섭씨 온도 기준으로 몇 도냐면 마이너스 273도인 거지. 실제로 우리는 흔히 우주의 온도를 이 마이너스 273도 절대 영도로 보지. 근데 일단 절대 영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절대 온도를 기준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마지막 아보가드로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은 뭐였어요? 6.02 곱하기 12 3제곱. 그거는 이제 아보가드로 수인 거지, 법칙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건 맞는데, 아보가드로 법칙은 뭐였냐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예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치?
아보가드로 법칙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뭐와 부피가 비례한 거야? 기체의 몰수와 부피가 비례하다라는 개념이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야? 0도씨 1기압에서 1몰의 부피는 22.4리터였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는 몰수와 부피가 비례한다. 즉 NV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그쵸? 그러면 얘는 N분의 V는 K. 우리가 이렇게 아보가드로 법칙을 표현해 본 적이 없긴 한데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몰수가 2배면 부피가 2배일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거랑 결국 이어져서 이 전체 다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성립되는 것들입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을 포함해서 이 모두가. 그리고 지금 그래서 얘네들을 다 정리해놓고 보면 결국 이 세 개의 식은 압력과 온도와 기체 부피와 몰수의 관계를 다 밝혀놨거든요. 근데 이걸 따로따로 놓고 따로따로 쓰기가 귀찮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로 합쳐. 하나로 합치는 과정은 정말 간단한데 그냥 NT분의 PV는 K 하시면 됩니다. 그쵸? 어차피 PV는 K, V랑 P 곱했을 때 일정해야 되는 거고 T분의 V도 일정해야 되고 N분의 V도 일정해야 되니까 NT분의 PV도 일정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걸 옮길게요. PV는 NKT. 근데 여기서 K는 무슨 뜻이냐면 일정하다라는 걸 얘기해 주려고 적어 놓은 거잖아. 우리가 이렇게 식에서 일정한 수를 뭐라고 불러요? 상수라고 부르죠. 나머지 변하는 수들은 변수라고 부르는 거고. 그때 이 상수는 이 식에, 그러니까 이 기체와 관련된 모든 걸 다 망라해 놓은 이 식을 기준으로 이 상수를 기체 상수로 해서 표현을 R로 바꿔주고, 그럼 PV는 nRT. 이게 기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식이에요. 그리고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자체가 그냥 기체 파트 자체입니다. 그냥 이제 우린 이걸 이용해서 계산할 거야. 이것저것 모든 걸. 그리고 실제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기체와 관련한, 기체 양과 관련한, 기체의 양적 관계와 관련한 필살기 수준인 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체의 계산을 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하나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건데 원래 화원에서 우리가 아보가드로 법칙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화원 문제집을 풀다 보면 기체 부피와 관련된 어떤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근데 수능에 기체 부피와 관련된 문제가 절대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문제집엔 기체 부피, 아보가드로 법칙을 10분 활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은데요. 아보가드로 법칙이랑 전혀 상관없이 흘러가는 문제가 되게 많단 말이야. 실제 문제들은. 아보가드로 법칙은 당연히 성립하는 걸로 하고 다른 얘기를 더 많이 하지. 수능 그 화원에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기체와 관련된 무슨 계산을 하는 거는 화투를 한 사람들은 이걸로 그냥 너무 쉽게 계산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화원에서 기체에 관련한 계산 문제를 낼 수가 없어집니다. 모든 기체와 관련된 계산은 이 식 하나면 다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과 관련해서 하나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 기체상수 R의 가장 대표적인 값이 똥점똥팔이 0.082라고 하는 값을 갖거든요. 왜 이 기체상수 R이 0.082의 값을 갖게 되느냐. 보통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집은 대부분 어떻게 나오냐면 R 값을 0.08 정도로 줍니다. 0.082는 너무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0.08 정도의 값을 주거든. 근데 한번 왜 얘가 0.082가 되는지 계산을 해보면 P 압력을 1기압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온도를 0도씨로 가정을 해. 그럼 0도씨면 절대 온도로는 뭐야? 273켈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3켈빈이 돼요. 그럼 이게 뭐냐면 우리가 화원에서 다루던 표준 상태가 됩니다. 0도씨 1기압. 그때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1몰의 부피가 몇이라고 했었어요? 22.4리터라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압력에다 1기압, 부피에다가 22.4리터, N에다가 1, 그리고 T에다가 273을 대입해서 R 값을 구하면 0.082가 나옵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아보가드로 정리이잖아요. 여기 이제 계산기에다 그냥 계산기 넣고 두들기면 정확하게 0.082가 나와요. 그래서 요
이상기체 상상정식의 R값은 근데 사실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구해지는구나 라는 걸 그냥 한번 봐두시라고 적어드린 것 뿐이고, R값은 대부분 문제에서 필요하면 줘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쓰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에서는요, R값을 구할 일이 없어요. 자, 우리가 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쓰는 그 문제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되게 쉬운 쪽, 뭐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갖가지 수치들을 이용해서 진짜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는, 이건 되게 쉽잖아. 그냥 식에 대입만 하면 되거든. P에 압력 대입하고 V에다가 부피 대입하고 T에다가 절대 온도, N에다가 몰수를 대입하면 된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게 첫 번째 유형인데 당연히 잘 안 다뤄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우리가 딱 하원에서 하던 그 짓거리, B를 이용하는 것들이지. A 용기에 들어있는 물질들과 B에 들어있는 용기 물질들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주고, 그랬을 때 이 둘의 어떤 뭐 부피비가 몇 대 몇이 될 것인지, 압력비가 몇 대 몇이 될 것인지, 이런 얘기. 즉 B를 구하는 형태로 가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R값은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지. 네, R값은 항상 일정하니까 B를 구할 때는 항상 어떻게 돼요? 약분돼서 사라지겠지. 그래서 R값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별로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단지 여러분들은 딱 하나, 이 PV는 NRT, 이상기체 방정식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어떻게 만들어진 식이냐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냥 기체 공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공식,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을 하나로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화투 1단원 기체 파트의 가장 처음 부분이 보일의 법칙과 샤벨 법칙과 아보가드로 법칙을 다시 정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필요 없다고 봐요. 어차피 그 문제들도 이상기체 상상식 다 쓰면 되니까 공식 다 따로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우리는 공식 하나만 기억해도 되고, 저는 그냥 따로 기억해서 풀래요 하시면 따로 기억해서 푸셔도 됩니다. 상관은 없는데, 근데 어차피 이상기체 상상정식 쓰는 거를 연습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웬만하면 보일 법칙이 기억이 나서 보일 법칙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아 보여도 이상기체 상상정식을 씁시다. 연습을 위해서라도. 자, 그렇게 돼서 첫 번째, 우리가 기체에서 다뤄야 되는 첫 번째 식은 방금 우리가 얘기한 기체식 중에서 첫 번째가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고 하는 식이고요. PV는 NRT. 자, 두 번째. 자, 이제 기체 공식 중에서 두 번째 공식이 뭐가 될 거냐면요. 일단 답부터 적어놓으면 부분압력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라우레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일단 부분압력 법칙. 자, 이 부분압력 법칙은 뭐냐면 정말 한번 여러분들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이런 용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용기 안에 기체가 이제 가득 차 있는데, 이 안에 기체가 가득 차 있는 이 들어있는 기체의 압력이 뭐 한 10기압쯤 돼.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가 한 종류가 아니라 이 기체 저 기체가 다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걸 봤더니 전체 몰수가 한 10몰쯤 되는데, 그 중에 N2가 5몰, CO2가 2몰, O2가 3몰인 거야. 이게 이 안에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총 기체 10몰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기체 10몰이 띄고 있는 압력이 10기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전체 10기압은 이 혼합기체에 의해서 생기는 압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기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기압은 뭐냐면 기체 분자가 부딪히는 힘이야. 그러니까 누르는 힘인데 결국 누르는 힘이 이 분자들이 와서 부딪히는 힘인 거거든요. 근데 그럼 이 10기압이 N2도 10기압, CO2도 10기압, O2도 10기압 이런 방식으로 되지는 않겠죠. 왜냐면 우리는 저게 다 섞여 있는 기체가 부딪히는 것 때문에 생기는 압력이 10기압인 거기 때문에 각각 N2가 부딪히느라 생기는 압력과 CO2가 부딪히느라 생기는 압력과 O2가 부딪히면서 생기는 압력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N2의 압력은 몇이게요? 5기압인 거지. 전체 혼합기체 10몰이 10기압을 띄고 있다면 N2가 그 중에 5몰이면 5기압을 띨 거예요. CO2는 2기압을 띨 거고요. O2는 3기압을 띨 겁니다.
이게 부분압력 법칙이에요. 되게 별게 아니야. 그래서 부분압력 법칙은 크게 두 가지로 법칙을 표시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PT는 일단 10부터 적고 PA 더하기 PB 더하기 PC 더하기 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어떤 혼합기체가 존재하고 그 혼합기체의 성분기체를 A, B, C 이렇게 불렀을 때 그 각각 성분기체들의 부분압력의 총합은 전체 압력이 돼야 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 하나랑, 그 다음에 PA는 PT 곱하기 XA. 요쪽이 조금 중요한 식이 될 것 같은데, 요건 이제 뭐냐면 어떤 A라는 성분 기체의 부분 압력을 구하고 싶으면 우린 전체 압력에다가 XA. 자, 요게 뭐냐면 A의 몰분율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몰분율이라고 하는 건 좀 생소한 개념이긴 할 텐데 별건 아닙니다. 몰분율은 뭐냐? 전체 몰수 중에 그 물질에 차지하고 있는 몰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기준으로 내가 N2의 몰분율을 구하고 싶어. 그럼 몇인 거야? 0.5. 10분의 5인 겁니다. 자, 여기 기준으로 이 혼합기체에서 CO2의 몰분율이 몇이에요? 10분의 2. 0.2. 그렇죠? O2의 몰분율은 0.3. 10분의 3. 요게 이런 몰분율을 우린 X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저 몰분율 X는 여기서도 쓰고 뒤에 용액 쪽에서도 쓸 거니까 그냥 X가 나오면 그게 다 몰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몰분율은 전체 몰수분의 특정 그 물질의 몰수, 성분 물질의 몰수가 되는 건데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부분압력 법칙이 돼요. 그래서 우린 이 부분압력 법칙과 이상기체 형태방정식 요 두 가지 식을 이용해서 기체 문제들을 푸는 게 그냥 기체 파트의 전부입니다. 끝났어. 기체 진도. 진도 다 나갔어. 근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다 짜고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를 들이밀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기체 파트는 내용으로 정리할 건 이게 끝이에요. 딱 하나 남았어. 그래서 그 하나 남은 내용만 마저 얘기하면 되는데, 자 일단 그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이건 사실 뭘 우선적으로 하냐에 따라 다른데 이것부터 한번 해보자. 근데 이상기체 형태방정식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할 거잖아. 근데 이상기체 형태방정식의 변형 중에서 되게 유명한 몇 가지 변형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식을 문제에 필요한 대로 잘 변형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역량일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이상기체 형태방정식의 가장 대표적인 그 변형 몇 가지가 있어서 그걸 좀 소개를 먼저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P는 n분의 dRT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한번 예상해봐. M은 뭘 거예요? M은 우리가 주로 어디다 쓰는 기호예요? 그렇지. 근데 몰농도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몰농도의 단위가 라지 M인 거고 몰농도의 기호는 C입니다. 몰수는 보통 우리 기호 못 써. N 쓰잖아. N. 질량은 주로 기호 못 써. W 씁니다. M은 분자량한테 주로 쓰는 기호예요. D는 좀 더 익숙할 것 같은데? D는 누구예요? 밀도, density. 그렇죠? 그래서 요게 식이 뭐가 되는 거냐면 압력은 분자량분의 밀도 곱하기 RT가 되는 거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일단 PV는 nRT의 너무 쉬운 변형이지만 그래도 되게 자주 나오는 변형이니까 가장 기초적인 변형이 뭐가 되냐면 n분의 WRT가 됩니다. 왜? n분의 W는 뭐냐면 W가 아까 뭐였어? 질량이었잖아. 그리고 M은 뭐라고? 분자량 화학식량이라고. 그러면 화학식량분의 질량 몰수죠. 그래서 몰수를 n분의 W 형태로 뜯어놔. 그 다음에 P는 n분의 1 하고 옆에다가 V분의 WRT 이렇게 V를 넘겨볼게요. 그러면 V분의 W면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럼 뭡니까? 밀도. 그래서 P는 M분의 dRT. 요게 굉장히 흔하게 쓰이는 변형입니다. 그치? 근데 사실 시계 변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외워서 쓸 수 있는 게 있으면 뭐 좀 외워서 써도 괜찮겠지만 결국 그 문제에 필요하게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잘 변형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하겠죠. 아무튼 조 얘기를 한번 해보면서 자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해 볼 부분이 뭐가 있냐면 저 상태 방정식을 다시 얘기를 해보면요. 기체 방정식도 아니고 기체 상태 방정식도 아니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무슨 뜻이게? 여러분 이상이 무슨 뜻이에요? 뭐 당연히 뭐뭐 이상 뭐뭐 이하의 그 이상은 아닐 거니까. 이상적인. 그러니까 이상과 대치되는 말로서는 뭐가 있냐면 실제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실제 기체와 이상 기체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실존하는 실제 기체가 있을 거면 저 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루게 되는 건 이상 기체, 실제와는 다른 기체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을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 기체 상태를 가져다 놓고 저기다 값 대입하잖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다 틀려요. 근데 다만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래도 이 기체의 상태를 우리가 최대한 이상 기체와 가깝게 만들면 저 공식이 잘 맞아 떨어지고요. 두 번째, 그러면 저 공식은 구라라는 소리인데 왜 아직 우리가 배우느냐? 근데 아직까지도 저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이상으로 기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실제 기체한테 두루두루 다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아. 저게 우리가 여태까지 만든 공식 중에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도. 그래서 이상기체라는 조건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쓸 수밖에 없어. 오차가 있으면 오차를 보정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이상기체와 실제기체가 어떻게 다른지를 좀 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 실제로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기체를 우린 이상기체라고 한다. 이런 걸 정리해 놓은 거야. 약간 무슨 느낌이냐? 기독교 십계명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걸 다 지키면 이상기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 지키면의 조건을 보면요. 첫 번째로 이상기체의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뭐가 있냐?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를 0으로 봅니다. 일단 글러 먹었어요. 무조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체 전체의 부피는 있는데 기체 분자는 부피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분자는 부피가 없는데 기체 부피는 있는 게 세상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일단 기체 분자의 부피를 0으로 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100% 구라긴 하지만 이걸 완전히 구라는 아니고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랑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이 방 전체에 기체 분자 한 2개 들어있어 봐. 그러면 기체 분자의 부피는 사실상 무시해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작동합니다. 그러면 저 PV는 NRT 대입했을 때 거의 진짜 딱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몰수가 전체 부피에 비해서 몰수가 굉장히 작으면 되는 거지. 그런 걸 이제 이상 기체의 조건으로 본 거야. 실제 그 분자의 부피를 무시한다. 또 어떤 게 하나 더 있냐면 완전 탄성 충돌을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게 그 당구 쳐본 사람. 당구를 쳐보지 않았어도 우리 당구공 같은 걸 보면 당구공에 하나가 이렇게 가서 딱 하면은 이게 정통으로 때리면 다음 공을 딱 때리면 얘가 정확하게 멈추고 다음 공이 정확하게 딱 얘가 와서 부딪히는 속도로 가거든요. 그게 이제 일종의 완전 탄성 충돌이에요. 근데 사실 당구공의 충돌도 완전 탄성 충돌은 아닌 게 완전 탄성 충돌은 어떤 걸 전제로 하냐면 에너지 손실이 없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근데 말이 안 되거든. 그치? 사실 당구공으로도 에너지 손실이 없다면 어떤 얘기냐면 처음 와서 부딪힐 때 공이 속도와 그 다음 공의 속도가 완전히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물질이 서로 완전 탄성 충돌만 한다면 어떻게 되게? 우리가 따로 에너지를 가지지 않아도 끊임없이 움직여요. 예를 들면 아까 당구공 얘기를 했으면 당구공이 멈추질 않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손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이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선 그걸 기준으로 조건을 해요. 완전탄성 충돌을 한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기체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건데 이상기체처럼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게? 부딪힐 일이 없게 하면 됩니다. 막상 부딪히면 완전탄성 충돌을 하지 않을 거잖아. 근데 안 부딪히면 되잖아. 어떻게 하면 돼?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조건이지. 이만한 방에 기체 분자 2개 넣어놔봐. 그 둘이 만나기는 하겠습니까? 만날 일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상태를 만드는 거지. 네, 그래서 이런 완전 탄성 충돌을 한다. 뭐 그 다음에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는 무시한다. 또 뭐가 있냐면 기체 분자끼리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뭐 이딴 개소리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상한 헛소리들을 막 해놨어. 말도 안 돼. 실제 기체에선 적용되기가 힘들어. 근데 그런 조건들을 만족했을 때 이상기체라고 하고, 그러면 실제 기체를 이상기체랑 같이 갖다 놓으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부피를 엄청 키우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기체 상태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랑 비슷해져요. 요거는 구체적으로 어차피 하나의 기체 분자 운동론을 짚어보긴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프린트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이따가 프린트 보면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면 얘기가 끝났으니까 프린트를 제가 그래서 나눠드린 프린트를 이제 좀 봅시다. 프린트에서 뒤에 있는 거야 어차피 완자 문제 오늘 같이 풀어볼 부분을 뽑은 거니까 그건 나중에 보고요. 일단 지금 내용 프린트 드린 걸 보면요, 이것도 이제 앞에 공지 뒤에 답지 이렇게 뽑아서 드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그 답지 부분을 볼까요? 그래요, 답지 부분을 좀 봅시다. 그래서 그 답지 부분에 그냥 제일 첫 부분 기체 공식 내용을 보면 되는데, 어차피 위에서부터 그냥 쭉 내려오는 내용들 자체는 부분 압력 법칙, 뭐 분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됐는데, 그 기체 분자 운동론 그거를 한번 같이 그냥 쭉 읽어 볼게요. 1번, 기체는 끊임없이 불규칙한 직선 운동을 한다. 2번, 기체 분자 사이에는 인력이나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3번,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는 기체가 차지하는 전체 부피에 비해 매우 작으므로 무시한다. 4번, 기체 분자는 완전 탄성체로 가정하므로 그 분자 간의 충돌이나 병렬과의 충돌 후 에너지 손실이 없다. 5번,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순수 100% 구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체는 끊임없이 불규칙한 직선 운동을 한다. 이거는 두 가지가 틀렸는데, 첫 번째가 끊임없이 운동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멈춰있는 기체 분자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이 문제고요. 두 번째가 사실 기체가 직선 운동을 한다? 그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체는 곡선 운동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바람이 항상 직선 방향으로만 부는 게 아니잖아요. 쉽게 생각해서. 그리고 뭐 두 번째, 인력이나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건 뭐 애초에 말이 될 수가 없고요. 분자 사이의 인력, 분자 사이의 반발력은 당연히 존재하는 거고.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를 무시한다고 했는데, 사실 기체 분자의 부피를 무시하면 부피가 존재할 이유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애매하고. 그 다음에 4번, 기체 분자는 완전 탄성체로 가정하므로, 여기까지는 그냥 그렇구나, 그냥 이런 걸 이상기체의 정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이상기체와 실제 기체가 비슷하게 만들 조건이 밑에 온도는 높을수록 압력은 낮을수록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온도가 높을수록 압력이 낮을수록 어떻게 되니까 기체가 부피가 엄청 커질 거 아니야. 그리고 부피가 엄청 커지면, 분자 수는 몇 개 안 되는데 부피가 엄청 커지면 이런 분자의 부피를 무시한다던가 분자 사이의 어떤 그 상호작용을 무시한다던가 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지. 근데 5번은 되게 중요해요. 5번은 사실상 기체 공식 3가지 중에 하나를 하나에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자, 운동 에너지 공식 어떻게 돼요? MC 스퀘어 말고 2분의 1 mv 제곱. 그쵸?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를 이루고 있는 두 가지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를 이루고 있는 두 가지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는 mgh, 그렇죠? 9.8mh라는 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그 기체를 포함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다 이걸로 하면 되긴 하거든. 근데 기체는 어떤 우리가 기체 한 덩어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를 보면요, 사실 기체 한 덩어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기체 분자가 다 똑같은 에너지를 가질 수는 없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이 물을 끓였어. 그러면 그 물 전체의 온도가 다 똑같아요? 아니지. 어느 부분은 좀 더 뜨거울 거고 어느 부분은 좀 덜 뜨겁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분자들은 에너지를 더 갖고 있고 어떤 분자들은 에너지를 적게 갖고 있고 이런 게 생긴단 말이야. 이렇게 물질이 한 번에 많이 같이 들어있으면. 그래서 기체는 하나하나의 운동 에너지를 보는 건 이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체 덩어리의,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구해야만 해, 항상. 그래서 우리는 평균 운동 에너지를 구하다 보니까 이 에너지 자체를 평균 운동 에너지로 보고요. 그때 여기 M은, 기체는 질량이라고 하는 거에 영향을 그냥 받기에는 어렵고 우리가 질량을 측정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대신에 기체가 얼마나 무겁고 가벼운지를 측정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뭐예요? 당연히 분자량이 높으면 무겁겠지 뭐. 분자량이 낮으면 가볍겠지 뭐. 그래서 이 자리를 분자량으로 대체해 줍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원래 우리가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식이 되거든요. 근데 이 에너지가 분자량이 커지면 에너지가 커지고 분자량이 작아지면 에너지가 작아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에너지는 고정값이기 때문에 분자량이 커지면 속도가 느려지고 분자량이 작아지면 속도가 커지고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외부 요소에 의해서 먼저 결정이 되고 그 결정된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린 이 분자의 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뭘 알고 있으면, 분자량을 알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건데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그럼 얘를 결정하는 외부 조건이 뭐냐? 그게 방금 얘기한 절대 온도라는 거. 순수하게 절대 온도에만 비례합니다. 이거는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과 부분압력 법칙과 함께 하나의 그냥 기체 공식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되게 중요한 그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다?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 자체는 절대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절대 온도가 높아지면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거고, 절대 온도가 낮아지면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는 겁니다. 분자량이 커진다고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가 바뀌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절대 온도에 의해서 에너지가 결정되면 그때 분자량이 크면 속도가 그 루트배로 느려지는 거고, 분자량이 작으면 속도가 그 제곱배로 커지는 거지. 루트배 맞냐? 제곱배로 느려지는 건가? 뭘로? 사실 계산 그냥 살짝 해보면 당연히 나올 얘기긴 한데 귀찮으니까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해보고. 일단 그게 이제 기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답지 그 밑에 있는 건 사실 우리가 화원 때 했지. 화원 때도 우리 같이 다뤄봤던 내용이니까 여기서 굳이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 밑에 그거 되게 중요해요. 한 용기에 담긴 혼합기체의 부피와 그 성분기체들의 부피는 같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화원기체와 화투기체의 가장 큰 차이예요. 사실 이쪽이 더 맞는 얘기고 화원 때는 우리가 편하게 그냥 했었던 거거든.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화원 문제를 우리가 풀 때는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어떤 짓거리를 많이 했었냐면, 막 1몰, 2몰 이렇게 물질이 주어져 있으면 1리터, 2리터 이런 방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이걸 몰수처럼 쓰고 이거 몰수를 부피처럼 쓰고 이렇게 썼었잖아. 그쵸? 몰수비는 부피비 이런 식으로 많이 썼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팩트가 될 수가 없는 게, 자, 하나의 용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용기의 부피가 4리터예요. 근데 이 안에 O2가 1몰 들어있고 그 CO2가 3몰 들어있어. 근데 우리가 화원에서 계산하던 방식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럼 O2의 부피를 1리터, CO2의 부피를 3리터 이런 식으로 계산했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화원은 실제로 대부분 그렇게 하면 됐었어. 근데 팩트는 O2 1몰의 부피도 4리터고 CO2 3몰의 부피도 4리터입니다. 왜? 애초에 이 용기 안에 이 부분은 O2, 이 부분은 CO2 이렇게 나눠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용기 안에 O2가 다 퍼져 있고 CO2도 다 퍼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피는 원래 나눠 갖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그 기체가 들어있는 용기의 부피가 곧 그 기체의 부피가 될 수밖에 없어.
O2도 4리터, CO2도 4리터야. 합쳐도 4리터, 나눠도 4리터예요. 그러니까 부피 자체는 그 용기의 부피를 각자가 다 갖는 겁니다. 하원 때처럼 얘가 1몰이니까 1리터, 얘가 3몰이니까 3리터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까지 얘기를 하고 나면 진짜 기체와 관련된 건 다 됐거든. 자, 그러면 문제 드린 걸 한번 좀 볼게요. 요거. 그게 이제 완자 문제거든요. 그래서 완자 문제인데 앞에 한 장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첫 파트 기체 막 보일샤를 이런 데 있는 파트에 대한 내용이고요. 뒤에 두 장이 이상기체 상태항 정식부터의 내용인데요. 사실 12번 이런 문제가 진짜 핵심입니다. 뒤에 33페이지 12번 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받은 종이 기준으로 세 번째 있는 거. 그 문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알겠지만 아주 재밌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 유형인데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거나 아니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도 뭐 15번 이런 거 되게 재밌습니다. 14번도 되게 재밌고. 일단은 그런 게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그러니까 좀 우리가 해봐야 될 문제 유형들이 될 텐데 뭐 순차적으로 앞에서부터 가야겠죠. 그래서 다시 맨 앞으로 돌아와 봐서 자 우리가 뭐 다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좀 보고 시작하고 싶은 게, 자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을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만 한번 짚고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진 다음에 같이 문제풀이를 할 건데요. 자, 이상기체 상태 정식을 쓰는 가장 기본 틀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방식이에요. 자, 가라고 하는 용기가 있고 나라고 하는 용기가 있고 양쪽에 용기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 용기 속에 들어있는 기체는 총 2몰인 거고 나 안에 들어있는 기체는 총 4몰인 거야. 그래서 얘가 기체가 2몰이고 얘가 기체가 4몰인 상태에서 용기의 부피가 동일한 두 개의 용기예요. 그래서 용기의 부피가 동일한 두 개의 용기인데 그때 얘의 압력에 얘는 압력이 뭐 P고 얘는 2분의 1 P 이런 압력을 갖는다 그러면, 그래서 물어보고자 하는 건 가 대 나의 온도의 비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형태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게 됩니다.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우린 접근하게 될 거냐면요. 온도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을 다시 뜯어 고쳐. 그러면 T는 만 냅두고 나머지를 옮기는 거죠. 그러면 NR분의 PV 어떤 식으로 올라가는 거겠죠. 자, 그 상태에서 어차피 봐봐, B를 구하는 점에서는 양쪽에 부피가 똑같다라고 아예 문제가 가정해 주는 순간 우리는 부피를 굳이 넣어둘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V 지우는 거지. 그리고 R은 어차피 뭐니까 상수니까 이것도 지우는 거지. 그래서 T는 N분의 P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T, 즉 온도를 우리는 뭐 2분의 P라고 설정할 수 있게 되겠고, 얘의 T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게 돼요? 8분의 P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온도의 B가 몇 대 몇이다?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이게 이상기체 방정식을 쓰는 가장 기초적인 방식이에요. 오케이? 물론 당장 여기 있는 지금 1번, 2번, 3번, 4번 문제들이 이런 방식으로 풀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뭐 2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한번 1번만 잠깐 시간을 들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1번은 또 완전히 좀 다른 유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번은 잠깐 한번 고민해 보시죠.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자, 왜 감이 안 올 수 있냐면요. 자, 1번 문제를 푸는 데는 기본적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만한 요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알아야 될 만한 요소는 우린 전에 이미 좀 다뤄봤을 수 있는 유형이긴 얘기기는 합니다. 자, 이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 완전 위쪽이 뚫려 있는 양쪽에 이런 U자관에 물을 넣게 되면 물이 어떻게 돼요? 물의 양쪽의 높이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거든? 왜?
그치. 아, 기체의 양? 압력이죠. 요 위에 수면을 누르는 압력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 양쪽 다 뚫려 있으면 뭐가 누를 테니까. 여기 대기압이, 여기도 대기압이 누를 테니까. 그럼 만약에 한쪽이 이렇게 막혀 있는데, 그래서 양쪽에, 어이 뭐야, 너무 거지같이 생겼는데? 잠시만요. 이렇게 한쪽은 막혀 있는 상태인데, 얘가 수면이 이렇게 있고 얘는 수면이 여기까지 있잖아? 그러면 어디의 기준으로 압력이 같다가 되는 거냐면요, 여기 낮은 면을 기준으로 얘랑 똑같이 여기 이렇게 맞추면요, 여기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가 여기를 누르는 압력과 여기가 눌려지는 압력과 똑같아야 돼요. 그럼 이게 저기 압력과 똑같아야 된다는 무슨 얘기냐면, 위에 이 대기, 이쪽이 누르고 있는 이 압력과 이만큼의 액체가 얘를 누르는 압력까지 합쳤을 때 얘의 압력과 같다는 얘기가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문제에서 지금 보시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야. 가에서 오른쪽 수은의 수면을 누르고 있는 압력이 N2 1기압이죠. 그리고 그 밑에 76cm 만큼의 수은까지도 같이 저 수은면 아랫면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76cm는 1기압이라고 문제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총 2기압이 오른쪽에 가해지고 있는 압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왼쪽의 헬륨의 압력도 정확하게 그렇게 2기압이 된다라고 구해줘야 되는 거죠. 이걸 기본적인 틀로 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나머지를 해봐. 마저 계속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기억은 이미 해결이 된 거죠. 우리가 이미 같이 해본 겁니다. 그래서 가에서 헬륨의 기체의 압력은 2기압이 되는 거고, 근데 그 오른쪽에 나로 가보면, 자, 그러면 가에서 헬륨이 300ml일 때 2기압을 띠고 있었는데, 나에서의 헬륨은 100ml가 됐습니다. 그럼 압력이 몇이에요? 이어야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나에서는 헬륨의 6기압을 띈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나에서도 이렇게 여기 헬륨이 있고 헬륨의 수은면이 이렇게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요걸 기준으로 이만큼의 얘는 수은 38cm, 그 위에 N2의 압력, 요걸 합쳤을 때 요 헬륨의 압력, 즉 6기압과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몇 기압이야? 0.5기압이잖아. 그러면 N2가 5.5기압이겠네. 합쳐서 6기압이 돼야 양쪽의 수면이 그 면을 기준으로 같은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N2 기체의 압력은, 나에서 N2 기체의 압력은 5.5기압이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N2 기체의 압력은 헬륨 기체의 압력보다 크다. 이건 뭐 당연히 말이 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되는 거고, 2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얘네들은 일부러라도 여러분들이 좀 한번 풀어오시라고 하고요. 뭘 좀 풀어볼까? 이상기체 상대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 이쪽 문제를 좀 먼저 풀어봅시다. 여기서 1번 풀어볼까? 그냥 1번 풀어봅시다. 거기서 1번. 자, 1번 문제에서는 아까 우리가 PV는 NRT, 즉 이상기체 방정식을 변형해서 푸는 걸 많이 얘기를 한다고 했었는데, 사실 이상기체 방정식 사용에 가장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게 N의 형태로 변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해놓으면 N은 T분의 PV 형태를 그냥 기존으로 놓고, 아까 어차피 B를 쓰면은 R값은 지워도 상관없으니까 R값은 문제마다 필요하면 갖다 놓는데, 안 필요하면 이렇게 해놓고, 문제마다 변수가 셋 다 변수면 셋 다 살려놓고, 이 중에 그 일정한 게 존재한다 그러면 일정한 거 지워놓고,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게 N은 PV, PV는 N, 이걸 제일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사실 가장 많은 문제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게 이건데요.
아무튼 이 문제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그러면 가에서는 어차피 P가 1, 그 다음에 V가 2, T가 300이니까 그냥 N을 정확한 값이 이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300분의 2라고 그냥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나도 P는 3, V는 1, T는 300이면 얘도 N은 그냥 300분의 3이라고 표현할게요. 굳이 약분해서 적지 말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고요. 똑같이. 그 다음에 다에서도 P는 4, 그 다음에 V는 1, T는 600이라면 그럼 얘도 N은 300분의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00분의 4인데 어차피 저 300으로 다 분모 통일해 주는 거니까 그 상태에서 그냥 기억률 풀면 되는 거죠. 기억 기체의 양 나가 제일 맞는 것 같죠. 가랑 다는 양이 같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결이 되는 거고 니은 기체의 밀도. 자, 요게 되게 중요한 게 자, 밀도 같은 걸 구하려면 원래는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해? 질량이 필요하잖아. 근데 어차피 가나 다는 전부 다 지금 기체가 뭐예요? 다 네온. 같은 물질이거든요. 그러면 분자량이 다 똑같기 때문에 결국 질량을 결정하는 건 몰수죠. 그치? 그러면 질량을 결정하는 게 몰수기 때문에 그냥 몰수들 갖다가 그대로 써도 되는 거에다가 부피는 요걸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럼 결국은 밀도비가 어떻게 되냐면 가랑 다랑 비교하면 가의 밀도는 2분의 300분의 2가 되는 거고요. 다의 밀도는 1분의 300분의 2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치? 어차피 전부 다 네온이기 때문에 몰수와 분자량이 완벽하게 몰수와 질량이 완벽하게 비례할 거라서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건 뭐랑도 결국 비슷해져요? 디귿. 단위 부피당 분자수랑도 거의 비슷해지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 문제에서는요. 밀도비가 곧 단위 부피당 분자수 비.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은 같은 비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대 몇인지까지 구할 수 있는 거지. 누가 더 크고 작냐를 떠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몇 대 몇인지까지 구하는 걸 목표로 공부를 하면 그게 제일 좋을 거. 그래서 이 두 개를 포함해서 이제 여기 있는 문제들을 좀 이제 쭉 풀어보시다 보면요. 사실 제일 쉬운 것만 풀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은 진짜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1번, 12번 여긴 좀 어렵긴 하거든. 부분압력 법칙이 들어간 거. 특히나 이제 이 부분압력이 들어가고 나면은 부분압력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면 문제 푸는 방식이 조금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는 있긴 한데요. 저는 그 복잡하고 어려운 걸 고민해보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그 과정을 나랑 함께해서 뺏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해본 다음에 못 풀면 못 푸는 거야. 괜찮아. 못 풀어도 괜찮으니까 고민만 해요. 풀 수 있으면 당연히 좋고 풀 수 있어서 풀어오면 당연히 좋고 못 풀겠어도 고민은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고민해온 상태로 같이 쭉 풀어보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할 거고요.